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을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리기사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먼저 보죠. 문을 보는 눈 차가워졌다,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입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일컫는 것이겠죠. 문재인 대표를 향한 온라인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취임 초기 30%대를 육박했던 긍정 반응이 지속적인 하락세 끝에 최근에는 20%에 근접해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한겨레가 광복 70년 기획 이 강대국 사이에서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갈 길, 우리 외교의 앞날을 짚어보는 그런 내용의 기획 기사인데, 첫째도 둘째도 실리 외교, 누구와도 적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리는 모두와 친구가 되고 그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겠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라고 불릴 만큼 작은 나라 싱가포르가 지난 50년간 지켜온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키쇼어 마부바니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은 신생국 싱가포르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세운 명확한 원칙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명확한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와 친구가 되고 그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나라 싱가포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특유의 외교 정책, 외교 기조 정도는 우리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한겨레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전경련, 평양의 연락사무소 추진, 이런 제목입니다. 민간 경제인들의 단체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북한의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돕고 우리 기업들의 대북 경제협력, 투자 사업의 자문을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이 사람은 모디노믹스로 불리는 담대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인구 12억 명의 대국을 경제 강국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디 총리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인데요. 다름 아니고 조선일보 오늘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한국은 인도 발전에 영감을 주는 나라라는 모디 총리의 워딩이 기사로 뽑혔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부실경영 눈 감은 채 빚 키우는 항만공사. 부산과 인천 등 4개 항만공사의 부실, 방만 경영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부채가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산 편성과 집행마저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달려 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 따라 춤추는 세제, 조삼모사 더는 안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세제는 세금 제도를 말하겠죠.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최대한 단출하게 꾸린다는 얘기가 나돕니다. 연말 정산 사태에 크게 대어서 웬만해서는 세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최근 넉 달간 지속된 연말 정산 사태는
국민과 정부의 세금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지적과 함께 내보낸 분석 기획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간부 탈북, 공포 통치 두려웠다. 북한의 최고 지배 권력 기관인 노동당의 중간급 간부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공포 통치에 두려움을 느껴서 탈북한 뒤에 한국에 온 것으로 17일 어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익명을 요구했다는 한 대북 소식통은요, 탈북한 노동당 중간급 간부가 한국 정부 당국에 김정은의 통치가 굉장히 공포스러워 많은 간부들이 숙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는 일할 수 없다고 느껴서 탈북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현영철 처형 이후 북중 접경지 단둥에 가보니라는 부제가 붙은 머릿기사고요. 한국 식당에 목숨 걸고 갈 일 있나? 이런 본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설이 알려진 이후에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 지역에서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한국 식당에 가는 것도 꺼릴 정도로 흉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르포 스케치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일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증가폭 컸다. 별다른 세법 변화가 없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사이에 5.7%포인트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이런 얘기라고 정리,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5년 5월 18일 월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살펴봤고, 오늘 5.18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입니다. 관련한 기사 한 꼭지 짚고 각종 국내외 현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어느 복면 시민군의 35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가 조금 길기는 한데 제가 쭉 좀 읽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한번 들어보시죠. 설핏 잠이 들었다가 고함 소리에 깼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 외침을 듣고 칼빈총을 집어 들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5시 반, 그는 시민군 지도부가 있었던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서 체포됩니다. 계엄군은 당시 17살이던 그의 등 뒤에 극렬분자라고 휘갈겨 썼습니다. 상무대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2달 동안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후유증으로 지금도 온몸이 상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내란 부화 수행죄로 징역형 1년 6월형을 선고받습니다. 5.18 시민군 임성택 씨, 올해 52입니다. 임성택 씨는 80년 10월 말 형 집행정지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양복점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던 그는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피가 끓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미안했고요. 그래서 맞서 싸우자는 각오로 동네 선후배들이 타고 있던 군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해 시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뒤 시민들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 무장하던 직후였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하기 전날 밤 시민군 지도부는 대원들을 모아놓고 갈 사람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시내를 돌며 계엄군 동향을 살피다가 도청으로 복귀합니다. M16은 자동이라 계엄군들은 무조건 긁어붙더만요. 총 맞은 이들은 소리 없이 푹 쓰러졌고요. 세상에 나왔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월 단체의 조직실장을 맡았고 수년 동안 5월 진상규명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괴로움에 술로 살았고 몸은 망가졌습니다. 아픈 데만 생기네요. 양쪽 어깨 수술을 했고 목, 허리도 안 좋아요.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는데도 우울증이 도졌는지 요즘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요. 그래도 5.18은 그를 지탱해준 자부심이었습니다. 딱 한 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형이 청와대 경비대 시험에 합격했는데 신원조회에서 떨어졌어요. 나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때까지도 우리는 폭도였거든요. 80년 5월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석 달 동안 찾아 헤매다가 애가 다 타버렸던 노모. 77입니다. 올해요. 이 노모는 요즘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죄스런 마음만 들었다고 하고요. 요즘 그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 등에 5.18 민주화운동과 북한을 연계하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총을 든 시민군 2명의 사진을 갈무리해서 북한 특수군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진의 오른쪽 시민군이 바로 임씨입니다. 80년 5월 25일 군용 지프를 타고 광주 시내를 순찰하던 중 서구 농성동에서 외신 기자에게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 임씨 등 시민군은 계엄군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일시적으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임씨는 법으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됐는데 시민군을 간첩으로 매도해도 무죄 판결해불고 이것이 문제 아닌가요? 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앞에서 말씀드린 일부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이 북한의 간첩이다, 폭도다 이렇게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비방하는 단초가 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시민군 2명의 모습인데 헬멧을 썼고 보자기 정도로 보이는 마스크 용도였겠죠. 이런 걸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인터뷰한 임성택 씨라는 건데 임성택 씨 말로는 나중에 얼굴이 들통나면 계엄군들한테 보복당할까봐 시민군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싸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담은 사진을 단초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북한의 간첩이다, 폭도다 이렇게 몰아세우니 한 맺힌 가슴이 얼마나 더 아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5주년 5.18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나름대로 기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정치, 사회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이종걸,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에 연연 않겠다. 이런 제목이네요.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사화 한 그런 것입니다. 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인터뷰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군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 50%가 되는 방안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야당이 입장 변화 여지를 밝히면서 지난 6일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이 재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이 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형식적 50% 불기재 명분을 실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는 실리로 뚫고 나가겠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명분으로 50% 명시 부분을 빼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리로 50%를 지키겠다면서 50% 달성은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거기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협조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50% 인상 명시를 반대하고 있는 여권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안해서 굳이 문구로 명기하진 않고요. 그렇게 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최근 당내 계파 갈등 논란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다르다는 게 꼭 틀린 것은 아니니 그걸 인정하자는 말이 나온다면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 주장을 공천 지분 요구로 비판한 데 대해선 내가 볼 때도 틀린 게 아니었는데 문 대표가 지분 요구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썩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폄하하듯이 틀리다고 얘기했다. 다른 얘기가 모두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눌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내홍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지도부의 일원인 자신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연금, 공적연금 기능 강화 이 논란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문구를 굳이 명기하지는 않는 식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오프닝에서 정리해드릴 때 간략하게 언급을 했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을 보는 눈 차가워졌다 이렇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한 온라인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취임 초기 30%대를 육박했던 긍정 반응은 지속적인 하락세 끝에 최근에는 20%에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부정 반응은 약 60%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4.29 재보선 패배 이후 당 내홍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패배, 희망 없다 등 부정적 연관어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답니다. 이 한국일보가 빅데이터 분석 업체 스토리닷과 함께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 대표의 공개 발언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추적한 결과 취임 당일인 지난 2월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문 대표와 관련된 언급 가운데 믿는다 등의 긍정어는 24.1%였습니다. 부정어 비중은 58.8%였습니다. 온라인 여론의 향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긍정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17.6%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문 대표를 향한 온라인 여론은 추세적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분석이 됐다는 겁니다. 취임 한 달 동안 29.4%, 30%에 육박했었죠. 여기까지 올랐던 긍정어 분포는 재보선 국면에서 23.8%로 하락한 뒤 재보선 패배 이후에는 20.6%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어는 50.5%에서 58.8%까지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향한 온라인상의 긍정적 언급은 취임 초기 소득 주도 성장론, 유능한 경제 정당 등으로 쏠리다가 4.29 재보선 국면을 즈음해서는 선거, 대선, 정권 심판론 등으로 옮아갔습니다. 스토리닷 유승천 대표는요, 취임 직후 주춤하던 문 대표에 대한 네티즌 반응이 재보선 이후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당내 갈등과 이를 추스르는 데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보선 패배로 인한 내홍을 질서 있게 수습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문재인식 어젠다 설정은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을 보는 눈 차가워졌다.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대표를 향한 반응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거는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 언급에 대한 긍정어의 비중이 크게 줄었고 부정어의 비중이 반대로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관련 기사입니다. 한겨레 6면으로 가보죠. 새정치 내홍 해결, 혁신기구 위원장 낙점에 달렸다라는 제목입니다. 새정치연합 내부 사태 해결의 관건은 이번 주 안으로 꾸려질 새정치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한겨레 분석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혁신기구를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키는 목표 아래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성수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는 혁신기구가 6월 이내에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일정표를 내놨습니다. 공천 문제, 인사 쇄신, 당무 혁신 등의 쇄신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혁신기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혁신기구는 쇄신안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는 일종의 한시적 비상대책위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혁신기구 구성과 활동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이건 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먼저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여러 계파가 수용할 수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비주류로 분류된다는 한 재선 의원은요. 지금까지 무수한 혁신기구가 숱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새로 혁신기구를 꾸린다고 한 달 만에 얼마나 새로운 내용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위원장 등 혁신기구 구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주류 쪽 한 인사는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를 두고 계파별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다. 위원 중에 친노가 몇 명이고 비노가 몇 명이냐를 두고 이런저런 갈등이 불거지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비주류 쪽은요. 문재인 대표가 내놓은 혁신기구 구성안에 대해서 시간 끌기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죠. 아무튼 혁신기구를 어떻게 꾸리고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이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이 역시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이 한겨레 바로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자, 세계일보 사면으로 가보죠. 요즘 자주 등장합니다.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의 4.29 재보선 참패 후 손학규 전 고문의 정계 복귀 가능성이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손 전 고문은 정계 은퇴 선언 후 머물러 온 전남 강진 토담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과 맞물려서 정치권에서는 손 전 고문의 일거수일투족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 전 고문은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어제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는 이날 수행원 서너 명을 대동하고 공식 의전 없이 10분간 참배한 뒤 5월의 넋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방명록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최근 움직임마다 쏠리는 시선을 의식한 조용한 참배였습니다. 그러나 손 전 고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 안팎에서 손 전 고문에 대한 기대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호남 민심이 예사롭지 않답니다. 시사저널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특히 호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서 손 전 고문은 22.4%,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표를 제치고 호남에서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남 전체로 치면 22.4%고 광주 전남만을 놓고 보면 더 높습니다. 24.6%.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표보다 더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호남 신당이 창당할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질문에서도 물론 호남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손학규 전 고문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 호남 민심이 문 대표의 대안으로 손 전 고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세계일보가 짚고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소개를 안 해드렸군요. 세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수습 안 되는 야 내분의 손학규 인기 상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호남 민심은 전통적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야권 표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분석이 되죠. 손 전 고문의 주가 상승은 문재인 대표 체제가 당내 계파 갈등을 좀처럼 수습하지 못하자 야권 지지자들이 검증된 리더십으로 손 전 고문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고 세계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전 고문 측은 세계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반평생을 함께한 참모들은 손 전 고문이 복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다. 정계에 은퇴한 사람까지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을 보면 당이 처한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개입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잘라 말한다고 하지만은 또 정치라는 거, 정치인의 의지라는 거, 이거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정계에 은퇴를 했다가 유권자들, 국민의 부름을 받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을 지냈죠. 손학규 전 상임 고문도 아마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의 민심이 이렇게 손 전 고문을 향해 애타게 외치고 있다니 예사롭지 않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한국일보 8면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둘러싼 얘기입니다. 검찰, 야당 인사들의 수사 확대, 정치적 균형 맞추기 포석, 이런 제목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2라운드에 들어간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사면 의혹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야에 대한 정치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맞추죠? 균형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센스입니다. 이번 파문의 본질은 성 전 회장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 의혹이라는 것은 사실에 가까운, 팩트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2차례 특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당의 국면 전환용 물타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어느 한쪽만 부각시켜 수사하면 다른 쪽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차라리 동시 수사로 정치적 균형을 맞춰서 시비를 차단하겠다, 이런 속내로 풀이가 된다는군요. 아니, 잘못이 있고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람만 조사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글쎄요, 특별사면 여기에 진짜 문제 삼을 만한 뭔가가 내재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끄집어내서 들춰서 지금 들여다보려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검찰은 우선 2007년 12월 특사 관련 법무부의 내부 자료를 확보해서 사면 대상자 선정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겠군요. 이후 현재 야당에 포진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로 조사 대상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에 대한 특혜가 확인돼도요, 사면 결정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그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관건은 그 과정에 금품 수수가 있느냐인데 아직까지 이거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특사 과정의 의혹은 무성하지만 현재로서는 범죄 단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품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집요한 의혹 제기를 해온 여당의 절반의 성공을 안겨준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국일보는 꼬집습니다. 수사팀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서 특사 의혹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뭐 원칙은 좋지만은요, 원칙이 앞서는 게 상식 아닐까요? 자, 2015년 5월 18일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효진 PD였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